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을 간단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 물가 상승률이 31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며 금리 인상 압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한 영향 때문에 나스닥이 1.66%나 빠지며 급락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10월 대비 6.2%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 5.9%를 웃돌았으며 지난 1990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폭으로 올랐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원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강한 물가 상승 압력을 받은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CPI는 지난 9월과 비교해서도 0.9% 올라 월가의 전망치 0.6%를 큰 폭으로 넘어섰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가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에 고물가 상황이 연방준비제도의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 투자의 핵심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0년물 금리도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오는 듯하나 다들 알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내리는데 큰 영향은 없을 듯합니다. 단지 최근에 너무 급등했고 시장이 이런 악재를 선반영하여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빅테크 위주로 많이 하락한 듯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헬스케어 쪽이나 금융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마스터카드, 화이자, 테슬라가 유일하게 큰 상승을 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어제 투자자의 날에서 좋은 소식이 있기에 급등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비안이 어제 드디어 상장을 완료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29% 오른 100.73달러의 장을 마감했지만 장 마감 후에 무려 5% 이상 더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가총액은 98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의 시총을 넘어버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월가 기관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지배하는 전기차 분야에서 리비안이 그 다음 빅 플레이어가 될 것으로 베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리비안 기업 공개는 올해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 역대 6번째이며 리비안의 공모가 기준 자본 조달 금액은 약 120억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리비안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약 20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냈지만 올해 9월 전기차 픽업 트럭 R1T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수익화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SUV R1S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리비안은 향후 10년 동안 매년 최소 100만 대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리비안의 지분 20%, 포드는 1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따로 투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있을 실적 발표와 회사에 대한 정보가 좀 더 나온다면 분석해보고 결정할 듯합니다. 마스터카드가 어제 크게 상승해주면서 장어까지 포함해 4%가량 급등했습니다. 워낙 시총이 큰 주식이라 4%면 급등이라고 봐도 좋을 듯합니다. 더구나 나스닥이 1.6%나 하락한 상태에서 상승한 거니 좋은 호재가 있는 듯합니다. 마스터카드가 어제 수요일 투자자의 날 연례회의에서 향후 몇 년 동안 새로운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암호화폐 지원을 위한 3가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255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있는 미개척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마스터카드 CEO는 앞으로 마스터카드가 여러 산업에서 채택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적극적인 변화와 앞서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영국 대형은행 바클레이의 분석가는 마스터카드 고위 경영진은 송금, 전통적 금융, 디파이를 포함한 암호화폐 결제 부분이 회사의 신규 거래량을 대표한다고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마스터카드의 전망은 회사의 성장 전망이 팬데믹 이후 더욱 매력적으로 변했다는 우리의 견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스터카드는 10월 말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벡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자체 결제 네트워크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비자보다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에 대한 적극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B2B 사업을 주로 하는 마스터카드가 B2C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며 비자의 부분을 뺏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 어제 주가가 많이 오른 듯합니다. 그 다음은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어제 장 초반에
$1000가 깨지면서 엄청 하락했는데 다시 $1000를 회복하고 무려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치고는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테슬라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 주식 매도 소식과 새롭게 발표된 기관들 타겟 주가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제 SEC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매도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규모는 2조 7천억 원입니다. 약 215만 주에 대해서 스톡 옵션을 행사한 뒤 바로 매도했습니다. 스톡 옵션 행사 가격은 무려 6.24달러입니다. 거의 공짜로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이번 매각의 이유는 세금 목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앞서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최근 미실현 이익이 조세의 피수단이 된다는 논의가 있다. 이에 내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하면 어떠한가? 라는 설문을 올렸고 참여자 58%가 찬성한 바 있습니다. CNBC는 일론 머스크가 내년 8월 만기 예정인 스톡옵션 행사에 필요한 세금 등 150억 달러의 비용을 내기 위해 이 같은 설문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내부자 매도는 악재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세계 기관에서 잇따라 테슬라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먼저 11월 8일 두 개 기관에서 테슬라 주가를 상향해서 발표했습니다. 제프리는 기존 950달러에서 1400달러로 상향했으며 그 이유로는 3분기 실적에서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고 전례 없는 수익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부분 자동차 회사들보다 전기차 생산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웨드부시는 불 케이스, 즉 테슬라가 예상보다 더 잘 됐을 경우 타겟 주가를 1500달러에서 18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상승시킨 이유로는 허츠와 우버의 계약은 다른 렌터카 업체들한테 신호탄이 되어 테슬라를 구입하려는 렌터카 업체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렌터카 업체에서는 전기차 전환 바람이 계속 불 것이며 거기에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1000달러에서 12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 중에서 가장 가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도 큰 수익을 내는 테슬라를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 투자 기관에서도 이제 테슬라를 인정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바이든 인프라 법안에서도 큰 수혜를 받을 종목이 테슬라이기도 합니다. 최근 급등한 만큼 변동성이 어마어마할 수 있지만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3분기 실적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아주 핫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마음이 참 아픈 프로테라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바이든 인프라 법안 수혜로 인해 급등했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프로테라는 장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6% 가까이 오른 것을 보니 잘 나온 듯합니다. 그러면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출은 62밀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나 증가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때 급락한 이유가 마진이 2%가 나와서인데 4%로 올랐습니다. 물론 이 4%도 작은 수치지만 상승했고 내실을 다져가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듯합니다. 버스 인도가 전년 동기 대비 58%나 증가했고 그에 따라 배터리 공급량은 144%나 증가했습니다. 프로테라는 자체 배터리 시스템과 충전소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납품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마스와 라이트닝 E 모터스의 확장으로 인해 차량 프로그램, 즉 계약 물량이 더 확장됐다고 합니다. 2021년 예상 매출은 246밀리언 달러이며 프로테라 또한 공급망 이슈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프로테라가 합병 당시에 발표한 예상 매출입니다. 보시면 올해 예상 매출이 246밀리언 달러인데 3분기 실적에서 발표한 올해 가이던스와 동일합니다. 공급망 이슈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정해진 매출을 올릴 것으로 분석한 것을 보면 공급망 이슈가 해결되면 더 큰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프로테라 매출 성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과 동시에 좋은 호재 뉴스도 나왔습니다. 프로테라는 기존의 라이트닝 E 모터스와 납품 계약을 맺었는데 대수를 더 늘려서 최대 10,000대의 전기 상용차에 배터리 기술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라이트닝 E 모터스의 다른 모델에도 전기자동차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확대했으며 단연간 공급 확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또한 배터리 공급까지 포함해서 확대했으며 이 계약은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에 제공될 것이라고 합니다. 프로테라 파워의 사장은 프로테라의 배터리 기술을 배달트럭, 작업트럭, 셔틀버스 등을 포함한 더 많은 전기 상용차로 확장하게 된 것에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트닝 E 모터스 부사장은
프로테라와의 관계를 확장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프로테라 배터리팩은 고객에게 만족도가 높을 것이며 고품질 제품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는 프로테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소파의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후에 발표했는데 지금 12% 이상 오르는 것을 보니 아주 잘 나온 듯합니다.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이 회원수가 전년 대비 96%나 증가하며 29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37만 7천 명이 신규 회원으로 추가됐는데 이는 회사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소파이 제품 사용 건수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430만 건으로 5분기 연속 세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파이 머니, 소파이 인베스트, 소파이 신용카드가 신규 회원 성장의 79%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순손실 또한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90만 달러에 비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미즈호의 분석가 댄 돌레프는 소파이 3분기 모든 지표들이 매우 강세를 보였다며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소파이 CEO 안소니 노토는 이번 분기 발표 때 3분기 실적은 회원 및 제품 성장 모두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소파이는 금융 서비스 부분에서 큰 성장을 보였으며 전년 동기에는 120만 개의 상품이 사용됐는데 이번에는 320만 개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금융 서비스 부분의 총 순수익은 320만 달러에서 약 300% 증가한 126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잘하고 있는 분야인 개인 및 학자금 대출도 15%나 성장했습니다. 4분기 예상 가이던스도 272에서 282 밀리언 달러로 잡았으며 전년 동기 대비 55%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소파이의 21년 총 예상 매출은 1020 밀리언 달러로 보고 있는데 이 가이던스를 더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내년 11월 소파이의 예상 주가는 23.5달러로 지금 거의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소파이의 성장세를 볼 때 각 기관들에서 타겟 주가를 사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조금만 더 상승하면 전고점도 뚫을 듯한데 소파이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은 월트 디즈니 실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장후에 발표했는데 4.5%나 하락하는 것을 보니 안 좋게 나왔나 봅니다. 그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어닝미스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하락 원인은 바로 디즈니 플러스 성장세의 둔화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3분기 신규 가입자 수는 210만 명에 그쳐 시장의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총 가입자 수는 1억 18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는 신규 가입자 수가 930만 명을 기록해서 1억 254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쟁업체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을 앞세워 이번에 438만 명을 획득했습니다. 디즈니 CEO는 이날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024년까지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를 2억 3천만 명에서 2억 6천만 명대로 올려놓겠다는 기존의 목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분기별이 아닌 장기적으로 사업의 성장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글로벌 확장과 신규 콘텐츠 제작은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즈니 플러스의 콘텐츠를 2022년 4분기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영화 블랙 위도우, 프리가이, 상치와 텐 링지의 전설 등이 극장 개봉과 함께 흥행을 거두면서 3분기 콘텐츠 판매 및 라이센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자료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빨간색 글씨가 이번 3분기 예상값들이었습니다. 이번 3분기 총 가입자 수가 1억 1810만 명이니 약 1.8%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게 디즈니에서 이번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수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가 주력인 회사가 아닙니다. 보시면 디즈니 플러스의 매출은 전체에서 약 14% 정도만 차지합니다. 70% 이상이 라이센스나 디즈니랜드, 영화 판매 등으로 나오는 수익입니다. 즉 코로나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부분이 디즈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디즈니 플러스라는 것이 미래 디즈니의 더 큰 성장성을 보여주는 분야이긴 하나 주력 사업 부분에서 매출 증가가 더 중요할 듯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라이센스 매출과 극장 사업, 디즈니랜드 개장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매출 회복이 기대되는 것이죠. 이 뉴스처럼 안 좋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9월달 디즈니 CEO가 컨퍼런스에서 이미 발표했습니다.
낮은 수백만 명의 가입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21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넷플릭스와 다르게 아직 진출하지 않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10월에 일본을 시작으로 11월에 한국, 홍콩, 대만, 동유럽, 중동 등에 진출하며 내년에 아프리카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구수가 더 많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진출하게 된다면 4분기 실적이나 내년 1분기 실적에서 급반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급락은 제 기준으로는 추매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매한 이유로는 첫 번째로 디즈니 주력 사업 부분이 위드 코로나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도 나왔고 영화관 개장 및 디즈니랜드가 계속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에 매출이 급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증가율은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즈니 CEO가 2024년까지 최대 2억 6천만 명까지 구독자 수를 늘리겠다고 했고 10월부터 여러 나라에서 출시하고 있는데 이건 4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 말은 4분기 실적 발표 때는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수가 다시 성장세로 보일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은 참고로만 활용해 주세요. 그 다음은 어펌 21년 3분기 실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해서인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장후 실적 발표 후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출은 어닝 서프라이즈이지만 EPS가 상당히 큰 어닝 미스가 발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269밀리언 달러이고 시장 예측치보다 8%를 초과했습니다. EPS가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직원들의 스톡 옵션 비용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부 손실이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EPS가 하락한 건 단기적인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어펌의 고객수가 87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했습니다. 또한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330밀리언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건 시장 예측치인 296밀리언 달러보다 무려 11.4%나 상회한 가이던스입니다. 또한 2022년 6월 회계년도 연간 총 매출은 1190밀리언 달러에서 1250밀리언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어펌의 CEO이자 설립자인 맥스 레브치는 어펌은 타입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 업계 최고의 인재, 적극적인 투자로 인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며 계속해서 강력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호재가 있는데요. 아마존과의 파트너십을 더 구체화하며 이전 파트너십보다 더 확장된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에서 $50 이상 결제할 시 BNPL 서비스를 제공하며 23년 1월까지 아마존페이 지갑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아마존의 계약과 앞으로 더 큰 매출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그 다음은 오픈도어 21년 3분기 실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어펌과 같이 많이 빠지다가 장후 실적 발표 후 15%나 급등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매출은 2.3빌리언 달러로 바로 전분기 대비해서 91%나 증가했습니다. 총 5,988채의 주택을 판매했으며 이건 바로 전분기보다 72%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대신 마진은 8.9%로 바로 전분기 13.4%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오픈도어는 바로 전분기 대비하여 79% 증가한 15,181채의 주택을 새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오픈도어를 보면 진로우와 반대되는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로우는 잘못된 판단으로 주택을 비싼 가격으로 무리하게 구입해서 현재 주택 매수를 그만두고 싼 가격에 다시 팔면서 엄청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도어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 주택 구입을 일시 중지하고 재고만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진로우와 큰 차이를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픈도어가 진로우의 점유율을 더 뺏어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픈도어는 4분기 가이던스 또한 3.1에서 3.2빌리언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기존 가이던스는 2.92빌리언 달러인데 약 9.5% 상향한 것입니다. 오픈도어는 이번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더불어 4분기 가이던스까지 상향하고 경쟁업체인 진로우보다 더 잘 나갈 것으로 예상돼서 주가가 급등한 듯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